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 리뷰는 아니고 당연히 책 리뷰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원래 원작 소설이 영화도 많이 됐는데 원작 소설은 제인 오스틴이죠. 제인 오스틴은 여성 그 작가입니다. BBC에서 그 1999년에 영국 BBC에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2의 섹스피어를 한 이유는 1위가 당연히 알겠죠. 네, 섹스피어입니다. 2위가 누굴까요? 제2의 섹스피어에서 아시겠죠? 예, 2위가 무려 제인 오스틴입니다. 우리에겐 센스 앤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성과 감성의 작품, 그리고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로 유명한 오만과 편견. 오늘 리뷰드린 오만과 편견 이 작가, 여성 화가,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이 제2의 섹스피어에 이어서 2위의 작가를 반열을 올렸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만큼 감정 묘사나 이런 게 아주 섬세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근데 사실 섹스피어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섹스피어 작품이 희곡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온작 그대로 희곡 그대로의 섹스피어 작품을 읽어본 적은 없어서 좀 창피하네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내용을 많이 아니까 굳이 그거를 읽어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섹스피어에서 2위에 오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나 뭐 이성과 감성 이런 것은 제목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저도 원작 베이스의 영화 같은 건 자주 잘 안 보는 편이라서 그냥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여기 팽배시한 편견이 뭐냐면 소설은 영화화 되면은 원작만 못하다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굳이 고전뿐만 아니라 뭐 우리 현대의 대중소설까지도 마찬가지로 영화가 더 실망한다. 이제 영화를 뛰어넘었다. 뭐라고 뭐 평가받는 작품들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흔치는 손에 꼽히죠.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오만과 편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읽을 땐 전혀 몰랐었는데 다 읽고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인 오스틴의 다음 작품 한번 좀 읽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1999년 영국 BBC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1000년간 최고 문학가를 꼽아달라라고 했더니 극작가 섹스피어에 이어 2위에 오른 작가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을 해서 3위부터 10위까지 찾아봤고 1999년에 조사하니까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어찌됐든 없더라고요. 저 영어로 검색 안 해봐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한글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구글링을 해봤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3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장 그 손에 꼽히는 뭐 100개 작품 같은 건 또 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작품 중에 여전히 또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이나 이런 작품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어쨌든 제가 별명 지어줬는데 제2의 섹스피어 그 다음에 또는 여자 섹스피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얘기하면 사실 이제 그 불룩하게 뒤로 튀어나온 오리궁뎅이 치마 그 다음에 뭐 꽉 조이는 코르셋 복장 그 다음에 차양을 들이우는 모자 등 이제 그 유럽 특히 이제 영국 상류층 여자들 복장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숱하게 봐왔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은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뭐 명화 속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유명한 그 그림 속에도 많이 있고 그 오만과 편견 또한 영화가 많이 또 됐었고 또 역시나 영국 상류층 여성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전에 기반한 영화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오만과 편견을 영화로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뭐 토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도 영화로 본 적이 없고 영화도 많이 됐죠. 근데 또한 가장 또 안 보게 된 이유가 로맨스 소설이라는 말을 들어서 또 고전이지만 손에 또 안 갔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읽어야 할 게 진짜 많이 있는데 어쩐지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처럼 뭔가 성과 악에 대해서 고뇌하고 인간 밑바닥까지 긁어내는 어떤 소설들이 고전이라는 호칭을 받기 마땅하다라는 어떤 제 나름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편견, 프레주디스일 수 있는데 오만함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체 제 리뷰를 다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어찌됐든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읽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고전인데 재밌다고? 하면서 되게 궁금해서. 의외로 제가 읽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톨스토이의 부활이 의외로 재밌었어요.
부활이 2권짜리인데 생각보다 부피감이나 그런 게 별로 없이 느껴졌고, 부활을 재미있게 읽고 나서 그러면 톨스토이 읽을만 하네, 길어도 한번 읽어보면 하다, 재밌게 쓰신 양반이네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선택했던 게 안나 까레리나인데, 안나 까레리나는 3권짜리거든요. 무게감 장난 아니죠. 근데 안나 까레리나도 사실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너 호흡이 좀 너무 길어서 좀 약간 중간에 처지긴 한데, 어찌됐든 톨스토이의 부활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좀, 그리고 가볍게 좀 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안나 까레리나는 재밌긴 한데 좀 약간 버겁게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험이 있어서인지 오만과 편견 한번 뭐 재밌다고 하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요. 뭐 어찌됐든 그 21년, 올해 21년은 제가 소설이라면 정말 치를 떨던, 제가 이제 소설로 이제 발을 탁 내딛었던,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었던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시기였고, 뭐 사실 굳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면 인간에 대한 통찰력, 아까 말씀드린 죄와 벌 이런 거 담겨져 있는 고전 소설들을 읽어야 한다, 그런 거 골라서 읽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신념이 이제 깨진 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어떤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되게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김훈 작가 소설이 되게 무겁거든요. 뭐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뭐 그 카레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런 글이죠. 그 글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도 많이 읽었는데, 남한산성 이런 거 다 읽었는데 다 무거워. 역사가 다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김훈 작가가 썼던 공터에서라는 현대 소설들이 있어요. 배경이 역사가 아닌 그런 것도 다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그 제목은 생각 안 나는, 현의 노래도 좀 무겁습니다. 근데 카레 노래는 이제 김훈 작가를 계속해서 읽다가, 가장 유명한 카레 노래는 사실 한 절반 정도 읽다가 좀 접었어요. 좀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좀 많이 알고 있는 데다 저 김훈 작가 얘기를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약간 문장이 좀 되게 드라이하고 약간 염세적으로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접어뒀습니다. 그리고 읽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카렌 노래도 다 읽고 리뷰를 해드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 사실 그래서 소설은 다 이런 거구나, 이런 것만 읽어왔으니까 이런 거구나 하다가, 그래도 어찌됐든 톨스토이도 재밌다고 해도 어떤 그 치열한 그 철학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완전히 깨진 책이 바로 기욤 뮤스 책이죠. 그래서 기욤 뮤스의 17권 리뷰를 다 올려드렸나? 올해 17권 다 읽어내고 정말 대단해서, 페이지 터너라 이런 거구나, 대박이다. 완전히 소설에 대한 또 나오네, 편견 다 깨졌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 첫 책이 기욤 뮤스의 구해줘였어요. 저희 완전히 소설에 대한 완전히 그 굳은 신념들 다 깨버린.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진짜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솔직히 읽으면서 소설 이렇게까지 재밌어도 되는 거야? 소설은 진중해야 하잖아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와, 이렇게까지 재밌으면 평생 책을 잡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조차 책을 가까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정말 책 안 읽었는데 게임만 하는 애야. 그리고 넷플릭스만 보는 애인데 책을 읽게 텍스트를 가까이 해주는 것 자체로도 저는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고 되게 thumbs up, 되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기욤 뮤스였어요. 대단하다 라고 했고,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약간 말이 삼쪽으로 좀 빠지는데, 그 우연찮게 저는 기욤 뮤스가 그 조앤 롤링이 돈 많이 벌죠. 그래서 갑자기 조앤 롤링 다음으로 2위, 3위 누굴까?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세로 돈을 많이 번 작가들이 누굴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전 스티븐 킹이 되게 상위권이 2위, 3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근데 순수하게 인세만으로 영화 다 빼고, 그래서 인세만으로도 조앤 롤링이 지금 1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 기사가 그래서 17년도, 16년도, 17년도 조사 자료이고 최근 건 없긴 하더라고요. 책이 안 팔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 거 보니까 1위가 놀랍게도 조앤 롤링이 나오기 전까지, 그 조앤 롤링이 나오기 전까지 한 8년, 9년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던 게 그 작가가 미국 작가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은 6위인가 7위인가 기예요. 5위, 6위, 7위. 상당히 높은 거죠. 영화와 판권 팔린 거 빼고 순수 인쇄로만 스티븐 킹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조앤 롤링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8년, 9년을 지키고 있던 작가가 누구일까요? 1위가
제임스 패터슨. 듣지도 못했죠. 저도 듣지도 못했어요. 한국엔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번역되어 있는 작품도 없고, 저도 어떤 작품, 제임스 패터슨 소설 추천이라고 네이버에 뜨면은, 치면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몇 권 나오는데 아주 뭐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찾아보면 제임스 패터슨은, 장난 아닙니다. 미친 작가입니다. 소설 인쇄만으로도 1년에 수천억 달러요.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미국 공항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어포트,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대기 시간 너무 길잖아요. 엄청 길고, 근데 비행기 자체는 짧지만 기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하냐, 요새는 뭐 스마트폰 하겠지만 사람들이 책을 읽는, 그 시간만으로 책을 읽는다 그죠. 스마트폰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질렸어. 평상시에도 스마트폰 하는데 공항 대기시간 너무 길어. 1시간 2시간 너무 길어. 그때 뭐 하냐,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공항 소설 작가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 손가락질했죠. 그 스티븐 킹도 약간 킹을 날렸다 라고 할 정도로 약간 폄하했던, 저격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임스 패터슨이야말로 최고의 작가. 그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했더라고요. 수천 권을 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도 했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책을 손에 잡게 만들겠다. 되게 엄청난 그 신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칭찬해서, 제임스 패터슨의 썼던 작품들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변환되지 않았는데 몇 권이 나와 있긴 한데 읽어보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메가 히트를 못했던 걸 보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메가 히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썼길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는지, 한국 빼고. 그래서 페이지 터너로서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약간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물론 기욤미소에만 빠져있었는데 세상은 진짜 넓고 작가는 많구나. 기욤미소는 탑10 안에 들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가 되게 놀라웠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게 야한 소설 있잖아요.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50, 맞나? 50 Shadows of Grey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그 작가도 7위인 거 올라있어요. 대단하죠. 와. 그래서 새삼 놀랬습니다. 그 탑10 순위를 보고. 야, 내가 이렇게 모르는 작가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듣고. 그럼 제가 이제 원서 읽기 예전에 한창 3, 4년 전에 꽂혀있을 때, 퍼시 잭슨, 그 그리스 로마 신화로 기반으로 해서 썼던 그 사람도 순위 있어요.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잘해도, 영어도 잘해야 되죠. 영어만 잘해도, 영어를 잘해야지 일단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영어로 쓰려면 영어로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일단 한국 시장에 만족을 해보면서, 어찌됐든 결론은, 제가 기욤미소 소설처럼 쓸 수 있고, 제임스 패터슨처럼 쓸 수 있고, 공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아직 제임스 패터슨 소설 안 읽어봤지만 기욤미소의 소설을 잡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독자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준다면 정말 행복한 작가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쓴 소설이 언젠가는 사람들 손을 쫙 잡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로 생을 마감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래서 그 후로는 계속해서 재미있는 소설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쓰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무거운 김훈 작가의 소설만 계속 읽고, 도스토예브스키 아무리 문학적으로 칭찬받는다 해도 대다수 사람들이 읽기가, 저도 지금 까라마조포가의 행제도 읽고 있는데 버거워요, 읽기가. 문학성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달고 나면 와 소름 돋아.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도 남겨드렸는데 읽을 땐 졸려요. 진짜 지루하고 보링합니다. 진짜 돌린데 달고 나면 와 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다 읽어냈어 내가 뭐 이런 성취감일 수도 있겠지만 읽기엔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재밌는 소설들을 진짜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그런 소설들을 다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저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벼운고 재밌는 대중소설도 읽고, 그 다음에 무거운 또 철학이 담고 있는 고전술도 읽고, 그 두 가지를 다 병에 맞추면은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작가는 굳이 최근에 이제 저희 독서량으로 봤을 때 제가 읽은 작가의 한정에서 얘기하면은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 늘 노벨 문학, 평생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르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작가로 아마 생을 마감했을 줄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문학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그러면서 재미도 있어요. 대중소설가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의 소설은 완전히 사건의 전개가 엄청 호흡이 빠르거나 기억물소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공황 소설로서도 적합하지는 좀 않아요.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헤브나 카프카는 올해 여름 휴가를 가는 도중에 읽어냈지만 공황 소설이었죠, 저한테는. 하여튼 약간 그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춘 작가가 현재까지는 그 하루키인데, 어쨌든 이런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만과 편견 돌아가 볼게요. 뭐 어찌됐든 오만과 편견은 뭐 대중소설이 추구하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재미와 제가 또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세계 문학이 추구하는 문학성과 깊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은 매번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근데 로맨스 소설을 알고 있는데 제목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궁금증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Pride and Prejudice죠. 여기 영화 밑에도 써있죠. 영화 포스터 밑에도. 사실 이제 알파벳 P로 시작하기 때문에 두음법으로 시작했잖아요, 원제가. 근데 한국말로 옮기면서 그 맛을 잊어버렸다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영어 소설도 읽지 않고 제가 다시 이거를 뭐 제목을 바꾼다, 그런 뭐 오지랖 못 떨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읽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Pride and Prejudice처럼 우리말도 두음법을 맞춘다 그러면 오만과 편견이 아니고 오만과 오판 정도가 정확하다. 영어 온제에 가장 적합한 번안이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한번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듣고 나서 리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몇 차례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원서로 도전을 했었어요. 제 집에 이제 영어 원서가 되게 여러 권 있는데, 그 영어 공부에 한창 빠져 들어가지고 영어 원서 읽기를 즐겨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 또 일반 영어 현대 뭐 댄 브라운이나 이런 소설들, 아까 말했던 퍼시 잭슨 같은 책들을 다 사왔다가 한번 고전 같은 것도 영어 원서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놨어요. 실제로 저 집에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원서 있습니다. 원서 있는데 첫 페이지 펼치고 나서 안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 그 현대 소설들은 그나마 좀 쉽거든요. 문장체도 간결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한번 용어 원서를 한번 오만과 편견 첫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is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무슨 말인지 어렵겠죠. 너무 어려워. 너무 이게 약간 문장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민음사 버전의 해석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재산 꽤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it is a truth죠. universally 보편적으로 acknowledged, 받아들여지던 진리이다. That a single man, 독신 남자,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그러니까 good이 좋은이 아니고 상당한 양의 라는 뜻이죠. 상당한 양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독신 남자는 must be in want of a wife. 아내가 꼭 필요하다. 아내를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진리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일단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뭐 성문 종합 영어법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도치가 돼 있고 뒤에 소식되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실 읽다가 좀 접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어려운 것도 읽지만, 사실 너무 시작 자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시작하잖아요. 재산 꽤나 있는 남자들이 여자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약간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약간 속물주의, 배금주의는 아니죠. 속물주의 가치관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재산이 많은 남자들,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아니고 양쪽 다
재산 많은 여자한테 나는 장가 갈 거야 라고 이제, 그리고 여자들도 예전처럼 그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돈 많으면 좋으니까 어느 쪽이든. 왜냐면 요새 뭐 서울에서 집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어느 정도 자산 갖추지 않거든 뭐 결혼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M4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자의 제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말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시작은, 소설은 빅리라는 런던의 그 재력가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의 재력가가 롱본이라는 시골에 집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은 경기도 평택 정도 되려나요? 평택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시작이 돼요. 롱본에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런던 인근의 시골 마을을 생각하면 돼요. 롱본에는 베넷가가 있어요. 베넷 집안이죠. 그러니까 베넷 집안에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5명의 딸을 재산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게 인생 목표인 베넷 부인 엄마랑,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애초에 별로 관심 없고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는 베넷 씨 아빠죠. 그리고 빅리가 오고 나서 열린 무대에서 빅리는 베넷 집안의 첫째 딸 제인에게 반해버립니다. 제인도 빅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빅리와 함께 온 빅리의 친구 다이씨라는 이제 남자 또 무대에 동참을 하게 되죠. 다이씨는 사실 빅리보다는 약간 얼굴이 좀 못났죠. 여기 아마 이 뒤에 보면은 이 영화 포스터의 뒤에 찍혀있는 남자가 다이씨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제인 아니에요. 좀 계속 나옵니다. 다이씨는 약간 외모는 좀 빅리보다는 약간 떨어지만 그래도 뭐 이목구비 또렷하고 괜찮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빅리보다 훨씬 재산이 많고 그 당시에 성직자 임명 권한이 있다는 그 대단한 권력이었거든요. 성직자 임명 권한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뭐 이렇게 그 우리로 따지면 아마 그 영의정 집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이씨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바로 그 재력과 권력에서 오는 오만함이었어요. 영화 그 제목 알겠죠? 프라이드가 장난 아닌 거죠. 오만함이 장난 아니었죠. 그런 오만한 태도를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싫어하죠. 그런데 티를 내진 않죠. 다이씨 앞에서는 당연히 괜히 찍힐 필요 없겠죠. 영의정 앞에 찍힐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넷가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 여자입니다. 키라 나이들리가 이제 엘리자베스 역할일 거예요.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다이씨 앞에서 대놓고 시리트를 내요.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엘리자베스에게 다이씨는 관심이 생기죠. 뭐지? 처음에는 그런 거죠. 뭐지? 다른 사람들 나의 눈치를 엄청 보는데 얘는 뭘까? 뭐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시리트 확 내네? 뭐지? 알겠죠? 이 정도 나이들리처럼 좀 이쁘게 생겨야지 가능합니다. 농담입니다. 이제 둘이 이제 또 곧잘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엘리자베스는 화를 내요. 본인이 전혀 마음이 없는 남자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뭐야, 저 남자. 이거 또 태도 또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이제 빅리와 이제 제인의 마음이 또 한켠에서 계속 무르익어하고 곧 혼사가 성립되려고 하려는 찰나에 빅리는 잠깐 런던에 다녀오겠다. 자기 집 이제 한양 서울에 갔다 오겠다 라고 하고는 몇 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낙담한 언니 제인을 위로하지만 위로가 좀 되지 않죠. 제인은 계속 상심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컴이라는 이제 장교가 나타나요. 위컴은 이제 다이씨 집안, 그러니까 영의정 집안의 집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컴은 잘생긴 데다 친화력도 좋아가지고 롱본의 모든 사람들이 위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엘리자베스도 이성적으로 위컴에게 호감을 느껴요. 그래서 위컴은 이제 다이씨에 대해서도 말해요. 다이씨가 얼마나 오만하고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빅리가 안 돌아오는 이유도 이제 말해줘요. 다이씨가 빅리를 자기의 여동생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계획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죠. 뚜껑 열리는 거죠. 또한 이제 다이씨의 부친이 죽기 전에, 다이씨의 부친은 이제 참고로 위컴을 엄청 이뻐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씨 부친이 유언으로 위컴에게 성직자 자리가 이제 나오면은 위컴에게 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역시 다이씨의 태도로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오코문 말을 통해서 다이씨의 이제 그 성격,
곳곳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맞아,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이씨가 롱본에 돌아오게 되죠, 런던에서. 근데 빅리는 여전히 안 돌아오고 런던에 남아 있어요. 근데 혼자 오죠. 근데 엘리자베스나 이제 베네가에서는 그 집안에서 아니 뭐야 왜 빅리는 안 오지? 라고 생각을 하죠. 왜 혼자 와가지고 설치고 있어, 오만한 다이씨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근데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다이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청을 하죠. Will you marry me? 청을 하면서도 다이씨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를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엘리자베스한테 진짜 끌리는데 자신 엘리자베스 집안이 우리 집안, 영의정 집안이죠. 우리 집안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 라는 이제 사실과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그 말과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딸을 5명의 딸을 씹을 보내겠다라고 맨 떠들어대는 그런 천박한 말품새를 참을 수가 없다. 되게 오만하죠.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거절을 해요. 그 오만한 태도와 위컴하게 들었던 다이씨의 너 당신의 사악한 처세 같은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거절하죠. 당연히 이제 청혼을 거절당한 다이씨는 너무 당황해요. 당연히 나의 청혼을 받아줄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편지를 남겨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는 그래도 이런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이 얘기를 하죠. 그 빅리가 제인을 좋아했던 것은 자기가 빅리 절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사실이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빅리를 그리고 런던에 데리고 가서 롱본에 다시 못 오게 막았던 것도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빅리의 마음 되게 진실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제인은 빅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빅리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막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해요. 친구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위컴에 대해서도 자신이 위컴에게 성직자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위컴이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했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고 뭐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성직자의 감이 올라서는 안 된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어떤 그 도박 빚이나 이런 게 빚을 무절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빚이 많기 때문에 성직자 자리를 포기할 테니까 난 관심도 없어. 근데 그걸 대신해서 어떤 돈을 뭐 주면은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돈만 탕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와가지고 나 다시 성직자 자료 줘 라고 하니까 그 후로는 위컴의 이제 인간성을 알고 실체를 알고 상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제 편지에 써요. 이건 꼭 알아주면 좋겠다. 이거는 진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위컴의 말이 맞냐 다이씨의 말이 맞냐. 근데 이제 하지만 냉정하게 그간의 정황을 다 따져볼 때 다이씨의 말이 옳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되게 수치스러워져요. 그동안 오컴의 말만 믿고 다이씨를 폄하하고 미워했던 거. 그리고 그 편견이 굳어져가지고 다이씨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편견이 엄청 굳어져가지고 급기야 오만한 태도로까지 보였죠. 오만하게 다이씨의 청혼을 하니까 다이씨 앞에서 오만한 태도까지 굳어졌죠. 이제 절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오만한 태도 말이죠. 그래서 좀 다이씨가 청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청혼을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자기 말을 들으면서 수치스러웠을까라는 생각하니까 마음 한켠에 아리기도 하죠. 근데 그런 수치를 줬기 때문에 다시는 다시 자기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아쉽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엘리자베스의 외삼촌 부부가 다이씨의 별장에 놀러 가야 돼요. 엄청난 어리으리한 집이니까 별장에 놀러 갈 것을 이제 같이 고내요. 그러니까 다이씨가 마주치는 게 좀 약간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뭐 그 별장 측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이씨가 지금 여행 중에 이므로 별장에 자리가 없음을 확인받고 그제서야 이제 외삼촌 부부와 길을 떠나죠.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 다이씨가 하루 일찍 돌아오죠. 모든 드라마가 완성되죠. 그래서 이제 다이씨나 엘리자베스도 상당히 당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씨는 공손한테도 다가와가지고 엘리자베스 외삼촌 부부를 되게 공손하게 엄청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뭐 별다른 엘리자베스가 몇 마디 하지만 다이씨가 몇 마디 나누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그냥 돌아오게 돼요. 뭐 이제 롱반에 돌아와서도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래 우연히 보긴 했지만 다이씨하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요. 넷째 베넷 집안 넷째 딸인 리디아가 있는데 엘리자베스의 동생이죠.
리디아가 위컴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넷 집안의 위신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귀족 집안인데 바람 나가지고 도망치고 야밤 도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위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제 다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위컴의 실체를 미리 밝히지, 가족들한테 밝히지 않은 것을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아버지 베넷이 런던에 가서 리디아를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오죠. 절망하고 있는 베넷과의 외삼촌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죠. 그들을 찾아냈고 곧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잘 됐다 싶었죠.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잠깐 집에 들렸던 리디아가 다이씨가 위컴과 자주 만났다는 말을 실수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혼나 라고 하면서 호들갑 떨면서 다이씨가 돌아가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외삼촌 부부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삼촌 부부가 진상을 편지로 알려주죠. 사실은 다이씨가 위컴에게 찾아가서 위컴이 진 도박빚을 다 청산해주고 결혼 후에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딱 듣고 그 편지를 보고 다이씨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확신할 수가 없고 또 온수와 같은 위컴하고 가족관계를 얽히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아주 가족관계로 친인척 관계를 얽히기 때문에 그게 싫기 때문에 더욱이나 자신과 결혼하는 것은 단 1%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빅리가 롱본으로 오게 돼요. 그 빅리는 제인에게 다시 청혼을 하고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래서 빅리가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가가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그 축복이다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이씨가 또 빅리와 함께 또 한 번 더 롱본을 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엘리자베스는 참지 못하고 우연찮게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다이씨께서 뭐 위컴과 자기의 동생 리디아에게 했던 행동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연찮게 알게 됐다. 비밀로 붙여야 되는데 감사하다 인사를 하죠. 이제 그제서야 다이씨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죠. 이 모든 것은 엘리자베스 당신 때문에 한 거다. 나랑 결혼해달라. 로맨스 소설 완성됐죠.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좀 재밌죠. 사실 이제 소설의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로맨스 소설인데 그 사랑 또한 역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향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섹스피어가 왜 제2의 섹스피어라고 하는지, 그 사람의 심리 묘사 같은 걸 되게 잘했어요. 어떤 배경 묘사라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의 변화 이런 게 되게 묘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엘리자베스 다이스의 사랑을 결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읽다 보면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챕터 1부터 만나서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한 10페이지 남기기 전까지 서로의 마음을 고백을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엘리자베스는 절반까지는 되게 싫어했잖아요. 다이씨가 약간 좋아하는 각인데 다이씨 입장이 아니고 거의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그 소설 전체가 그 서술되기 때문에 다이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이씨가 워낙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답답하다. 결국 이루어지나? 라고 했는데 설마 안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도 해가지고 좀 미칠 지경이 했어요. 너무 답답하면서도 궁금한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만과 편견의 제목대로 오만과 오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판이죠, 오판. 이게 제목대로. 근데 오판은 약간은 여기서 말하는 그 뉘앙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견이라는 제목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목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이 책을 투영해보자면 엘리자베스는 다이씨에 대한 자신의 편견,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오만으로 자신의 완벽한 짝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고, 다이씨는 애초에 자신이 띠는 오만한 태도, 재력과 권력으로 오는 오만한 태도, 그리고 엘리자베스 집안에 대한 사실 편견, 사실 이건 편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지만 어찌됐든 편견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너무 서로 각자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영화를 딱 보면은 거리가 있죠.
이건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보통은 하하라고 옆에서 많이 찍는데 이 거리감은 제가 봤을 때는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서 이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 영화 러닝타임, 그러니까 소설 한 권 내내 이 둘이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서 가까워지는 그거를 쓴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근데 사실 근데 여기서 못 깨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자신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통해서 오만과 편견을 가지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그리고 소설을 막 덮고 난 직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며칠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만의 생각, 관점이 생기죠. 그게 이제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이시와 엘리자베스가 처음부터 아무런 편견 없이 상대를 대했다면 이렇게 애틋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정하고, 나 편견 가졌구나.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견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 생각을 수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편견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대래 상대방 생각에 대한 열린 태도가 더 중요하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소설 제목이 Prejudice and Pride가 아니고 Pride and Prejudice라고 정한 이유가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만이 있기에 그리고 편견이 따른다는 뜻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편견이 있기에 오만이 있다. 그것도 맞아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오만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보통은 오만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편견에 앞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이걸 더 경계해야 된다. 둘 다 가능한데, 제가 그 제인 오스틴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Pride and Prejudice, 그러니까 오만에 따른 편견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지만 오만이 없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쉬이 수용할 수 있지만, 오만이 먼저 앞서 버린다면 편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인 오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다이씨의 경우가 가장 큰 거였죠. 자신의 편견, 즉 자신에게 걸맞은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편견을 단단히 지키고 서 있는 오만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에 대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오만과 편견까지 다 극복했던 게 결국엔 사랑의 힘인데, 결국엔 로맨스 소설이네요. 뭐 어쨌든 섹스피어에 이어서 제2위에 오른 제인 오스틴. 야, 역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재미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심리 묘사는 아무나 쓸 수 없다라는 진짜 생각이 좀 들면서, 어쩌면 도스토옙스키가 그 만연체 엄청 말 많잖아요. 저도 말 많지만 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그의 소설 깊이 그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소설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손꼽히는 이유가 그들의 탁월한 심리 묘사 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인 오스틴의 다음 소설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요.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읽었지, 그 다음에 에마를 읽었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참고로 에마 엄청 두껍습니다.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면서도 행복한 비명을 질러보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행복한 독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